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가 몰락한다면 그 여파가 크렘린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종종 지역적인 비극으로 치부됩니다. 정전과 물자 부족,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로 말이죠. 그러나 그 혼란 속에는 워싱턴과 키이우가 주시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푸틴에게 압박을 가할 방법일까요? 이 이야기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니콜라스 마두로의 생존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권력 장악을 잇는 연약한 생명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물러나길 원하지만 러시아는 계속 그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삼각관계, 즉 베네수엘라, 러시아, 서방에 푸틴이 6,000마일 떨어진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지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금 카라카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정치 위기를 내선에 넘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선거 싸움은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마두로는 승리를 주장하고 반대파는 선거를 훔쳤다고 비난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매일 밤 거리로 쏟아져 나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소음을 만듭니다. 군인들은 버티려 하지만 내부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마두로에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가 결국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은 물자 부족, 긴줄,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조용한 분노의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군대가 위에서부터 분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두로 역시 그 흔들림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측근을 계속 줄이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는 짧아지고 방도 작아졌으며 그의 신뢰도 옅어졌습니다. 그는 경호팀을 계속 바꾸고 옛 동맹들과의 관계도 끊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시스템의 냉랭함을 퍼뜨리고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급여가 줄고 음식 구하기 어렵고 정전도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들은 기본적인 물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간단한 약조차도 사람들이 찾아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삶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더 강해지는 지하경제, 특히 마약 거래로 이어집니다. 정규직이 줄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밀수가 일부 지역의 생명줄이 됩니다. 군대 연계 집단이 화물 운송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은 국가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힘도 돈도 없기 때문에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의 주요 경로가 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미국 당국자들은 베네수엘라를 마약 유입의 주요 관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약 210톤의 코카인이 베네수엘라를 거쳐 대부분 미국으로 밀매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높은 과다 복용 수치와 연결되어 있었고 워싱턴에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히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외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마두로가 압박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제재가 다시 한번 석유 부문을 강타했고 은행 거래 통로도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조치가 이 지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워싱턴은 마두로와 일부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마약 테러리스트로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처음 현상금은 1,500만 달러로 현직 국가 원수에게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올해 그 금액이 5천만 달러로 오르며 마두로는 세계에서 가장 수배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해외 재산과 마이애미 은행 계좌가 있고 미국의 친척이 있는 베네수엘라 장군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이럴 때 당신은 충성심과 형사 기소된 외국 지도자와 연루 위험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현상금은 마두로 체포뿐 아니라 군 내부에 의심을 심어 장교들이 스스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묻게 합니다. 독재자이자 도망자가 된 남자를 위해서 말입니까? 워싱턴의 시각에서 미국은 실제로 해상의 군사력을 배치함으로써 이런 압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베네수엘라 근처를 순찰하며 워싱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6일 미국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과 타격단이 도착해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순찰입니다. 구축함, 전투기 편대, 해상 감시기가 배치되면서 이 봉쇄는 실질적인 무게를 가지게 되었고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실제로 관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약 밀수 경로가 미국 도시에 유입되어 과다 복용이 늘어나는 등 국내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두로 정부가 범죄 조직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든 아니든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지지하고 강화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모스크바는 예비 부품을 실은 화물기와 레이더 시스템 강사, 베네수엘라 구소련 장비 유지 기술팀을 적극 파견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말 긴장이 이미 고조되고 있던 시기에 러시아 선박들이 베네수엘라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올해 지원이 확대됐고 5월 니콜라스 마두로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판치르와 부크 같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카라카스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배치는 전쟁 승리가 아니라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며 고집보합니다. 미국이 자신의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지역에서도 말이죠. 이 상징성은 크렘린궁에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세계적 이미지는 힘과 영향력, 동맹 충성심과 연결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한 나라 내 또 다른 위기가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러시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직 남아있는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정치, 마두로의 선 넘음으로 인해 반대편에서 압박합니다. 이 세력이 더 압박할수록 한계 잃은 이 나라의 압박도 커집니다. 라틴 아메리카 한 나라의 관심이 이렇게 많은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이유인가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이 세계적인 힘겨루기의 중심이 되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라 바로 그 산유국입니다.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이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모든 석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퍼낸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의 유조선 행렬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엄청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그런 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나라는 언제나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이 이점을 살리지 못한 건 오일 산업이 이미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부패, 부실 경영, 그리고 제재로 인해 유정은 방치되고 송유관은 파손됐으며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임금을 찾아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특성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해당 석유는 무겁고 점성이 높으며 환기 많아 쉽게 흐르는 스위트 원유가 아니라 드럼통 바닥에 달라붙는 유형입니다. 이 석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시키기 위해 희석제라는 특수 화학물질이 필요하고 휘발유나 디젤로 정제하려면 복잡한 정유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전 그런 정유시설을 해안 전체에 지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걸프 코스트, 휴스턴, 레이크 찰스, 코퍼스 크리스티 등에는 베네수엘라 원유 처리용 대형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파이프, 코커, 노동자 등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신호만 기다립니다. 수년 동안 그 정유 공장들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주요 원료로 사용해왔습니다. 정치적 관계가 무너지고 제재로 공급이 끊기며 오랫동안 안정적이던 공급망이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전 세계 에너지 업계는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회복의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중동 기업들이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정치 변화에 대비해 시범적으로 거래 탐색이 가능한 제한적 면허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이름은 쉐브론입니다. 2022년 말부터 쉐브론은 재무부 허가로 PDVSA와 합법적으로 석유를 생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에 다시 조용히 확대했습니다. 현재 4개의 합작 투자가 운영 중이며 하루에 거의 2만 배럴의 석유가 바로 걸프 코스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석유는 이미 시장에 나와 러시아 우랄산 원유와 경쟁 중이며 마두로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미라플로레스 궁전입니다. 워싱턴은 전면 제재가 베네수엘라를 모스크바와 베이징 쪽으로 더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현재 전략은 채찍보다 당근에 가깝습니다. 쉐브론이 밸브를 아주 조금만 열어 정유소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 자금이 몇몇 장군들에게 마두로 이후 더 나은 삶의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아직 대량 유입은 아니지만 정권 교체 없이도 밸브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첫째,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전성기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추락을 멈추고 버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분석가들이 주목했습니다. 이 변화는 더 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녹슬었던 베네수엘라의 유전들은 천천히 하루 100만 배럴에 가까운 생산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세가 불안정하지만 세계 시장이 긴장된 상황에서 공급 신호만 보여도 트레이더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월스트리트와 에너지 업계 종사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압니다. 베네수엘라가 투자와 현대 기술을 받으면
이 느린 상승세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기대치가 바뀌고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한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는 것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지정학 게임의 입구를 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그들에게 이상적인 압박 지점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글로벌 시스템에 편입하면 전쟁 없이 러시아에 타격을 주며 석유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한 배럴이 시장에 돌아올 때마다 모스크바가 고개 원유를 판매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중지류 접근이 회복되면 미국 정유소 운영이 원활해지고 국내 유가 급등이 진정되며 공급망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조치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크렘린 압박, 미국 에너지 강화, 장기 침략의 심각한 결과 경고를 세계에 전달합니다. 크렘린에 대한 압박은 정치나 동맹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누가 연설하든 상관없는 더 냉정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석유 시장은 단순한 수학입니다. 연극이나 즉흥 대첩 없이 숫자만 맞거나 틀릴 뿐입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잡음을 걷어내 그를 무방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세계 공급망에 재진입할 때 완만한 증가를 조용히 흡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직접 도전한다고 말합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무겁고 밀도가 높아 러시아 우랄산 원유와 비슷한 유형을 정유소에서 사용합니다. 카라카스가 안정돼 석유 생산을 재개하면 그들의 추가 수출 배럴은 사실상 한 배럴입니다. 모스크바가 손해를 보고 생산 경로를 보면 크렘린에게 상황이 빠르게 불리해집니다. 완만한 시나리오도 압박을 줍니다. 베네수엘라가 하루에 50만 배럴을 추가로 생산하면 이는 모스크바가 이미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있는 시기에 러시아의 고객 기반을 잠식하게 됩니다. 단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죠. 베네수엘라가 하루 100만 배럴까지 생산을 늘리면 러시아는 동시에 두 나라가 할인된 원유를 판매하는 시장에서 더 치열하게 구매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카라카스가 어떻게든 1500만 배럴까지 생산을 늘린다면 그 충격은 모스크백의 마이크 타이슨의 갈비뼈를 때리는 펀치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가격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복귀하면 세계 유가가 배럴당 12달러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작은 변동이 아닙니다. 그건 러시아가 재정을 맞추는 것과 수십억 달러가 증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더 거친 전망대로라면 손실이 1000억 달러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애국 연설도 그 구멍을 메울 수 없이 없고 에너지 공급이 바뀌면 관련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유업체들은 베네수엘라 원유 없이 수년간 버텼지만 이제 완벽한 원료를 다시 얻게 됩니다. 할인을 거부 못해 러시아 원유를 사온 인도와 중국은 더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2차 제재는 이미 러시아 석유를 다루는 모든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구매자들은 제재에 얽히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도와 중국은 큰 할인과 복잡한 대안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안정되고 공급이 충분하며 미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면 선택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이제 제재를 피하거나 그림자 선단, 중개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바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위험이 줄고 편의성이 높아지면 구매자들이 빠르게 전화효환합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세계 균형을 흔들면 그 영향은 러시아를 넘어섭니다. 그 영향은 곧 에너지 세계 전반에 퍼집니다. 그때 다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년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를 통해 석유 시장을 공동 관리하려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늘 취약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 리야드는 자국 이익 보호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적 우정보다 가격 안정에 더 신경 씁니다. 러시아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마찰이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라틴 아메리카도 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두로 체제가 약화되거나 붕괴되면 그 지역은 즉각 반응할 것입니다. 이웃 국가의 난민 압박이 줄고 쿠바와 니카라과는 베네수엘라 할인 연료를 이르르며 브라질이 이 방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이 이 지역 영향력을 재건하면서 러시아가 카라카스를 통해 차지했던 정치적 공간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지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긴장 지점이 국경 바로 건너편인 가이아나에 있습니다. 마두로는 에스키보 지역을 두고 긴장을 높이며 국경에 군대를 보내고 국민투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그의 행동마다 브라질은 군대를 움직이고 엑소는 해상 플랫폼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은 불안해집니다.
그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베네수엘라는 지역 봉쇄나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석유 회복을 질식시킬 새로운 제재의 물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는 기아나를 위협하는 것이 국민을 결집시키거나 자신에게 지렛대를 줄 것이라고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복귀는 작은 실수로도 지연되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조심스럽게 행동할 만큼의 긴장감만 유지되길 조용히 바라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는 바라지 않습니다. 혼돈은 승리보다 저렴합니다. 이 지역을 넘어 충격파가 계속 확산됩니다. 러시아 석유 수익이 감소하면 해외 프로젝트도 위축됩니다. 아프리카, 시리아, 중앙아시아에서 대리 세력 지원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작전들은 결코 대규모 예산 항목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꾸준한 자금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도 러시아의 영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었습니다. 제재, 전장 패배, 경제 둔화가 수년간 이를 약화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급증이 쇠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영향력은 드라마틱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영향력은 서서히 사라지며 영향력이 줄어들 때마다 크렘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린다고 느끼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 압박을 인정 이상으로 예리하게 느낍니다. 석유는 모스크바의 수출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러시아 예산의 약 3분의 1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 자금은 군대를 움직이고 보안 기관을 지원하며 선정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을 조용히 만들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 전선에 있는 모든 장갑차, 국영 TV에서 잘 만들어진 모든 승리 이야기는 크렘린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석유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달러를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제재는 생산의 거의 모든 단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운송과 보험사들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러시아 유조선 보장을 꺼립니다. 모스크바가 구매자를 찾아도 인도나 중국 등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알아 종종 큰 폭의 할인을 요구합니다. 각 선정마다 예전보다 돈이 덜 들어오고 전쟁은 국가가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현금을 소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원유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푸틴에게는 위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배럴당 10달러만 떨어져도 1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질 수 있어 정부가 갑자기 허둥지둥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러시아는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금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격은 연방 예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루블화가 약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오릅니다. 러시아인들은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 전부터 이미 물가 상승을 체감합니다. 가정은 지출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체는 생존을 위해 힘쓰며 대중 불만과 국가 분위기도 악화됩니다. 그러한 압박은 푸틴 주변의 측근들까지 위로 전달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더 자주 다투고 서로 비난하며 자원 감소로 영향력이나 보호를 잃을까 걱정합니다. 압박받는 경제는 평소에는 시스템이 숨기고 있던 경쟁 관계를 드러냅니다. 조용한 긴장감도 오래 지속되면 공개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쇄 반응입니다. 유가 하락은 전쟁 예산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장을 뒤흔들고 통화를 약화시키며 정치 구조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신뢰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러시아는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에너지 수익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제재 압박이나 외교적 연설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마두로를 몰아내고 미국의 이익에 우호적인 정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서방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의 산업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말이죠. 여기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일이 끝나면 미국이 미라플로레스에 앉히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석유 산업을 재가동해 수년간 계획대로 모스크바를 압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생산량은 100만 배럴을 넘어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러시아의 경쟁자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모스크바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이로 인해 푸틴의 이해관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마두로 지지는 라틴 아메리카 내 영향력뿐 아니라 러시아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서방에 합류하면 모스크바는 방패, 시장 점유율, 높은 가격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크렘린은 이 싸움을 결코 질 수 없습니다. 푸틴과 그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마두로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크렘린이 마두로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싸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마두로 이후의 베네수엘라를 상상하기 전에 카라카스에는 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마두로가 순순히 짐 싸서 열쇠를 줄 거라 착각하지 맙시다. 석유 계산이 모스크바에 불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25년간 베네수엘라를 이런 순간을 위해 요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정권은 약 35만 명의 현역 군인과 추가로 1,800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민병대와 중군사 집단, 악명 높은 콜렉티보스까지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기본 무기 훈련을 받은 2,500만 볼리바르 민병대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죽이고 석유를 훔치러 올 것이라고 들어온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박봉에 시달리며 반쯤 굶주린 상태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무장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으며 어떤 변화도 자신들의 세계가 끝나는 것으로 여기도록 이념적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쿠바 정보기관이 여전히 베네수엘라 보안기구 내 대공작전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들이 주요 부대에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조용히 고속정 무리와 드론 교관들을 들여왔습니다. 궁전은 외로운 독재자와 몇몇 초조한 장군들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카라카스에서 거리마다 블록마다 벌어질 도시전쟁에 대비해온 계층적이고 편집증적인 생태계가 궁전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나 항공모함 시위를 넘어 특수부대 자금 지원이나 직접 개입까지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두로는 이미 그 수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카리브해의 시리아로 만들 것입니다. 유전지대에 불을 지르고 무장 충성파로 도시를 채우며 감옥을 열고 워싱턴이 미국 청년들을 골짜기와 바리오, 아파트 단지 등 잠재적 매복지로 보내도록 도발할 것입니다. 펜타곤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 정권 붕괴 시 모든 전쟁 시뮬레이션은 5만 10만 미군 파병과 아프가니스탄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10년 대반란 작전으로 끝납니다. 경제적 압박은 심해지고 군대는 불안하며 석유 보상만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 압박을 실제 정권 교체로 이어가려면 여전히 잃을 것이 없는 400만 명의 절박하고 과격해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벽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략군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주말에 끝낼 일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2025년 미국은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이 장애물을 완전히 밀어붙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가적인 고려사항임을 보여주며 이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마두로는 석유와 돈을 되수넘어 러시아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미국 인근 몇 안 되는 진정한 파트너 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에겐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러시아가 원하면 미국 이웃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스크바가 영향력이 넓은 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영향력이 줄고 있지만요. 이 파트너십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온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군사 협력으로 베네수엘라의 전투기, 헬리콥터, 방공 시스템을 위기 이전부터 판매해왔습니다. 그 시스템들 중 많은 것들이 이제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들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고장이 나면 혼자 해결 못하고 모스크바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존성은 러시아가 여유가 없을 때조차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유대를 만듭니다. 더 심각한 건 돈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고 일부는 크렘린에서 직접 제공됐습니다. 로스네프트는 베네수엘라 석유 프로젝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일부 올리가르히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분야의 위험한 거래에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한 재정 의무망을 만듭니다. 마두로가 실각하면 많은 돈이 사라져 큰 타격이 됩니다. 모스크바는 지금 그런 타격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예산을 갉아먹고 제재가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크렘린궁은 곤란해집니다. 러시아는 예전처럼 베네수엘라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추가 인력, 장비, 관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지원은 실질적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입니다. 군함 방문, 화물기 착륙, 소수 고문단 파견 정도입니다. 멀리서 보면 강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스크바가 주로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걱정이 푸틴 측근들 사이에 있지만 그들은 이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마두로가 몰락하면 그는 러시아로 도망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소문은 수년 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크렘린은 이를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몰락한 지도자를 받아들이면 러시아가 강해 보이기보다 실패한 독재자들의 요양원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면 마두로는 야누코비치, 바샤르 아라사드, 모스크바로 도망친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상황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또 다른 동맹이 푸틴 앞에서 무너졌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푸틴 본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모든 세계적인 파장이 결국 한 사람, 바로 그에게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석유 자금이 줄면 그 영향이 즉시 퍼집니다. 탱크, 미사일, 장갑차를 만드는 공장들은 점점 둔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존하는 철강, 전자부품,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안정시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도 흔들리기 시작해서 가족들은 불안해지고 지역 공무원들은 허둥지둥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예산이 줄어들면서 주지사들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크렘린의 충성심을 돈으로 사는 능력, 즉 체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마저도 가장 필요할 때 약해질 것입니다. 그때 균열이 드러나고 강경파들은 푸틴이 지도를 잘못 읽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올리가르히들은 경제와 재산 감소에 당황할 것입니다. 항상 충성과 자기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온 주지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체제는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수백 번의 작은 진동으로 흔들릴 것이며 각각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진동이 푸틴의 오랜 권위를 조금씩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러시아를 한계로 몰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지치고 장비는 마모됐으며 보급선도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징역에 많은 자원이 들고 모스크바는 속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 감소는 전면적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흔들릴 것이고 군인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수송 차량들은 고장나고 공급망은 붕괴될 것입니다. 전쟁은 푸틴이 요구하는 속도로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자금, 정보, 첨단 장비를 제공하는 여러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빌린 힘으로 오래 싸울 수 없고 적이 보급된 상태에서 자금이 떨어지면 큰 재앙이 됩니다. 그것은 위험을 의미하며 그 위험은 전장뿐 아니라 푸틴 개인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공포와 거래적 충성에 기반한 체제에선 약함으론 시작조차 못합니다. 상황이 맞으면 그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축출당할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이해관계는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복귀가 하루아침에 크렘린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내일 새로운 정부가 조건 없이 엑손과 쉐브론의 문을 열어도 대부분의 신중한 분석가들은 하루 생산량이 200만 배럴을 넘기기까지는 여전히 5년에서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 쌓이고 있는 압박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각 약점이 더 뚜렷해지고 각 위험이 무시하기 어려워지며 권력의 느린 침식이 점점 더 시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푸틴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항상 의존해온 단 하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한때 강력한 무기였던 석유가 이제 그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해에서 단순히 먼 나라의 위기나 문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석유는 국경을 넘어 연쇄 반응의 중심에 있습니다. 새로 생산되는 원유 한 배럴이 에너지 시장과 동맹, 강대국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공급 차트나 스프레드시트가 아닌 실제 세계의 정치적 결과에 관한 이야기며 그 결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진로 재편에 성공하면 그 영향은 즉시 모스크바에 닿아 푸틴 체제를 약화시킵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곁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도화선입니다. 또한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베네수엘라 석유가 러시아 정권을 약화시키는 의외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